내 나이 이제 50을 바라보는구나. 세상에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무얼 어떻게 하든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 그래 변한 게 없다. 세상에 비밀도 없겠지? 이제는 진짜 말하고 싶구나. 한때는 무덤에까지 가고 싶었던 그 비밀을. 세월도 흘렀고 강산도 변했으니 나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 학생이었고 난 서울 변두리에 살았고 우리 집은 가난했다. 우리 집 내방 옆에는 부엌 달린 작은 단칸방이 하나 있었고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신혼부부가 우리 집에 그 방에 새들어 살았다. 40대인 남편은 덩치가 컸는데 리어카 생선 장사였고 30대 초반 아주머니는 착하고 순하게 생겼다. 그 집에 9살짜리 딸 하나가 있었으니 아이의 이름은 혜정이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 집을 혜정집, 그 아줌마를 혜정엄마라고 불렀다. 남편과 나이차는 좀 나는 것 같았다. 혜정엄마는 마음도 착하고 성격이 좋았고 동네에서 인기도 많았다. 그러나 밤만 되면 참 대가리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 집부부는 지겹게 싸웠다. 그때부터 난 공부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저녁마다 들려오는 소음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가난한 집들은 왜 늘 그리 싸우는지 때려 부수는 소리, 우는 소리, 전기밥통으로 혜정엄마가 남편에게 머리를 가격당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내 방에서 초등생인 내 남동생은 세상 모르고 잠들지만 난 유달리 신경이 예민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매일 저녁 이런저런 부부싸움의 핑계는 많았다. 가끔 보면 너 처녀 때 그 남자랑 바람핀 거지 뭐 이런 종류의 남자 고함 소리도 들렸다. 내가 보기에는 혜정엄마는 정말 착하고 난잡한 여자로 보여지지 않았다. 우락부락한 혜정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온 날은 어김없는 전쟁이었다. 아줌마도 울고 혜정이도 울고 그럴 때는 어린 마음에도 나도 혜정 아빠에 대한 맹렬한 저기가 타올랐다. 무엇보다 짜증나는 건 저 놈의 옆집 부부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거였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수도 없었다. 자식을 끔찍히 아끼는 어머니는 당장 그 부부를 내보내려고 할 거다. 가난한 우리 집 살림에 그러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에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한동안 그 집의 싸움 소리에 괴로웠다. 허나 나는 묘한 공통점을 찾아냈다. 이상하게 그 집은 항상 토요일 저녁이면 싸움이 없거나 싸워도 조용했다. 그날따라 싸움도 일찍 끝났으며 어떨 때는 화기애애하게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집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그 비밀은 며칠 후에 풀렸다. 혜정이도 잠들고 내 동생도 잠들고 그때 조용히 들리는 누군가 앓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 누가 몸살 났나? 처음에는 누가 고열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장티푸스라도 걸렸나? 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 옆방 혜정엄마의 소리. 교회를 다니는 그 집 부부는 일요일날 일을 안 나갔다. 그래서 전날 토요일 밤은 그 두 부부가 시간을 보내기로 늘 약속을 한 것 같았다. 바로 혜정엄마가 내고 있었던 것이다. 가끔 낮에 보는 혜정엄마는 내가 듣는 것을 전혀 모르는 눈치라.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했을 수 있다. 혜정엄마는 30대 초반으로 얼굴은 착하게 생겼다. 그러고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요염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순해 보이는 그런 여자가 밤에 그런 요부 같은지 이해가 안 되었다. 가끔 엄마가 늦으면 혜정이는 착한 우리 부모님이 혜정이를 데려오라고 해서 저녁을 먹기도 했다. 나도 혜정이와 잘 놀아줬다. 그러다가 내 인생사에 큰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혜정 아빠는 리어카 생선 일을 그만두고 건어물 도매상을 하겠다며 친구와 어디 지방으로 내려갔다. 남편이 돌아오기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했다. 비록 고속버스가 있지만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한동안 토요일이 기대되면서 괴로웠던 나는 한숨을 쉬었다. 며칠 조용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나도 눈이 가물가물하는데 어디서 앓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난 눈이 번쩍 뜨였다. 내가 이제 평일에도 환청이 들리는구나.
보약이라도 먹어야 하나? 난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또 예전보다 더 또렷이, 그러나 더 끈끈한 혜정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랬다. 그건 분명히 혜정엄마의 야시시한 목소리였다. 자기야. 못 참아.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인꼬? 혹시 우리 부모님인가? 안방과 우리 방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여기까지 들릴 리가 없다. 난 벽에 귀를 댔다. 분명 주인공은 혜정엄마. 잠시 후 소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 남자 목소리였다. 이상하다. 혜정 아빠는 분명 지방에 갔는데 설마. 이건 바람이구나. 난 짚히는 게 있었다. 가끔 우리 집에도 가스통을 배달해주는 총각이 있었다. 그땐 집집마다 가스통을 배달해서 썼다.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총각인데 구수한 입담이 일품이었던 걸로 안다. 왜냐면 나한테도 구라친 적이 있었다. 그 가스 배달 가게 앞에 바로 동네 유일한 미장원이 있었다. 바로 그 미장원 앞에서 그 총각과 혜정엄마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평소에는 내가 못 듣던 사투리로 떠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아주 반가워하면서 나이는 총각이 6살 정도 어린 것으로 추정된다. 필경 그 가스집 형이리라? 나는 잠자코 또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들렸다. 남편은 리어카 끌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지방에 뼈 빠지게 돈 벌러 갔는데 어린 딸을 옆에 두고 동네 가스배달 총각을 방으로 끌여들여서 나는 분기탱천했다. 정의감에 용서할 수 없었다. 나이가 많으면 그 형을 꾸짖겠으나 괜히 까불다가 맞을 것 같았다. 어쩌야 하나? 나는 무슨 큰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전전긍긍했다.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는 없었다. 아니 얘기했으면 오히려 내가 혼났을 수도 있지. 고지식한 부모님이었다. 다음날 낮에 난 집에서 우리 엄마에게 전기세를 내러 온 혜정엄마를 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선했다. 얼굴이 순하다고 바람 안 피는 게 아니고 야하다고 다 바람기 있는 게 아닌 것을 난 그때 깨달았다. 저렇게 착한 여자가 밤에는 그렇게 밝히는 여자라니? 혜정엄마는 늦는 날이 잦아졌다. 아마 가스배달 형의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 갔을지 모른다. 저렇게 어린 딸을 두고 가니. 나는 그런 날이면 동생을 시켜 혜정이를 데려와서 사탕도 사주고 우리 집에 패크맨 오락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랬다. 어느 날이었다. 혜정엄마가 낮에 우리 집에 부엌도구를 빌리러 왔다.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고 나는 집에 있었다. 나는 혜정엄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아줌마. 응. 왜? 나 다 알아요. 뭘? 그냥 다 알아요. 에이. 뭘? 혜정엄마는 세입자와 주인집 아들 사이 이상도 아니었다. 그닥 친하지는 않았다. 혜정엄마는 시치미를 뚝 떼면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가증스러운 내가 눈 하나 안 흔들리고 똑바로 쳐다보니 혜정엄마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얼굴이 빨개졌다. 동민아. 너 설마. 네, 가스집 그 형이랑. 혜정엄마가 갑자기 울상이 되었다. 동민아. 동민아, 소문나면 혜정아빠가 나 진짜 죽일지도 몰라. 너 알지? 그 사람 난폭한 거. 그러길래 왜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난 되바라졌다. 너, 아줌마가 용돈 줄까? 난 어린애가 아니었다. 아줌마가 돈이 어딨어요? 월세도 자주 밀리면서 돌직구를 날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아줌마는 눈물이라도 뚝뚝 흘릴 것 같았다. 갑자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동민아, 내가 빌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다오. 나는 고민에 빠졌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갑자기 묘수가 떠올렸다. 난 대담하게 제안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도 그럼 아줌마랑. 뭘? 아줌마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다가 탄성을 내지르더니 얼굴 빨개졌다. 너 설마.
네, 저도 한번 혜정 엄마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싫으면 그만두세요. 난 튕겼다. 나, 너희 엄마한테 이른다. 그런 협박에 겁먹을 내가 아니다. 네, 그럼 저도 아저씨에게 이를게요. 김동민, 갑자기 혜정 엄마가 소리지르를 질렀다. 무서운 표정이었다. 그러다 나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딱 한 번만이다. 싫어요. 의아한 눈빛으로 혜정 엄마가 날 쳐다봤다. 그럼. 얘야, 김동민. 아줌마, 싫음 가세요. 아줌마를 내보내고 방문을 닫았다. 내 예상이 맞았다. 잠시 후 혜정 엄마가 내 방 노크를 했다. 풀이 죽어 있었다. 알았어, 동민아. 대신 약속 꼭 지키는 거다. 걱정 마세요. 저도 남자입니다. 우린 낮에 만나기로 했다. 다음날 혜정이가 유치원 갔을 때 난 조용히 혜정 엄마네 단칸방으로 갔다. 나는 야비했지만 혜정 엄마는 나보다 더 야비한 여자다. 난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래, 내가 벌 주는 거야. 만약 누가 노크하면 집에 숨죽이고 아무도 없는 척하기로 입을 맞췄다. 더구나 우리 집이랑 혜정네 방이랑 연결된 안수는 쪽문이 있어서 난 거기로 들락거리면 편했다. 난 얼굴이 빨개지고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혜정 엄마는 이리 와봐. 그런데 나도 남자는 남자였나 보다. 그런 후 왠지 좀 창피했다. 동민이, 너 진짜 처음. 네, 죄송해요. 죄송하긴,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우리 대화가 왠지 연인처럼 되었다. 처음에는 뭐 협박에 모시기는 것처럼 엄살 부렸던 혜정 엄마의 태도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혜정 엄마는 매주 수요일 낮에 나와의 숙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김치공장 인근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던 남자였는데 가난했지만 저밖에 모르던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회사가 가깝다 보니 종종 인근 식당에서 한 번씩 마주치곤 했는데 선량해 보이는 미소가 자꾸 눈길이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산을 하려고 보니 식당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 용접공이 내고 갔어. 아까 저쪽에서 밥 먹고 있던 그 남자요? 응. 평소엔 서너새 무리와 다니더니 그날은 어쩐 일인지 혼자 밥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저랑 공장 언니가 먹은 밥값을 내고 갔더니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하고 혹여나 제가 아니라 언니에게 관심이 있는 걸 수도 있으니 너무 오버는 하지 말자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 같은 식당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어쨌든 밥을 얻어먹은 입장이니까 감사의 인사라도 전할 겸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밥값을 내주셨다고. 에? 아닌데요? 아니라고요? 아닌데? 주인 아저씨가 그쪽이 내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럼 착각을 했나 보네요. 잘못 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명 그날 혼자 밥 먹는 걸 제가 봤는데 2인분의 값을 착각해서 더 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딱 잘라서 말한 뒤 고개를 돌려버리던 그에게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전 그날 그 남자의 밥값을 내주고 갔습니다. 물론 그 남자와 같이 온 다른 동료의 밥값도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남자를 식당에서 볼 수 없었어요. 제가 괜히 오지랖을 떨었나, 내가 밥값을 내준 게 부담스러웠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남자가 눈에 안대를 한 채 식당 밖에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말을 걸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목인사만 하고 지나가려는데 그 남자가 절 부르더라고요.
저기, 저 부르셨어요? 동료 언니는 눈치껏 먼저 가겠다고 하더니 자리를 비켜주었고 우리는 한동안 어색함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말을 꺼낸 건 저였어요. 눈은 왜 그래요? 저 용접하다가 실수로. 많이 다친 거예요? 아니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다시 정적이 흘렀죠. 답답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전 왜 부르신 건데요? 그게...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밥값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더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기다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고 말기에 그냥 공장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저 점심시간이 다 끝나가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밥값 실수로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밥 갚는 거 일부러 낸 거예요. 그때 같이 일하는 형이 옆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그의 말을 끝으로 우리는 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사이로 살랑 불어오던 바람이 어쩐지 간지럽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나 점심도 먹고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영화도 봤습니다. 그러다 진실을 알게 되었죠. 실은 첫눈에 반했었어. 그래서 자꾸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랬는데 말을 못 걸겠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형들이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자고 그러길래 할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혼자 그 식당으로 간 거지. 마침 당신이 있기에 너무 좋아서 대뜸 밥값부터 내버리고 온 거야. 하여튼 쑥맥이야. 밥값만 내고 가면 어떡하냐? 내가 말 거니까 정색하고 실수를 낸 거라고 그러길래. 내가 아니라 나랑 같이 다니는 언니한테 관심이 있나 했네. 절대 아니야.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만 보였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서로 직장이 가까우니까 출근도 같이 하고 시간이 맞으면 퇴근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지내던 중에 불현듯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나이도 많으신데 우리가 모셔야 하지 않을까? 당신 힘들지 않겠어? 힘들긴 무슨. 그리고 아이 낳으면 어머니 도움도 종종 필요할 거야. 그때 가서 합치느니 지금부터 합쳐서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야 그래주면 고맙지. 사실 어머니가 늘 걱정이었거든. 그렇게 우리는 합가를 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처럼 워낙 선량한 분이었어요. 어머니, 저녁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제가 해야죠. 종일 일하고 와서 무슨 저녁을 차려.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부모다. 니들 밥 차려주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 퇴근하고 서둘러 집에 돌아와도 늘 저녁을 다 차려놓으시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에 같이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면 한사코 거절하시며 둘이 나가서 재밌게 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러시지 말고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나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평소에도 밖에서 데이트하고 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애들 태어나면 그럴 정신도 없다. 한가할 때 신혼도 즐기고 마음껏 놀아. 물론 혼자 계신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툭하면 나가서 데이트를 하겠어요. 그래도 합가는 참 잘한 선택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수씨, 사고가 좀 났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즘 저는 남편 회사 동료들과 꽤 친했어요. 다들 우리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이기도 했고 직장이 가깝다 보니 퇴근하는 길에 남편의 회식 자리에서도 종종 참석했었거든요. 남편이 하는 일이 용접이다 보니 종종 사고가 있긴 했지만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보니 남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친 거예요? 철제 더미에 깔렸어요. 네? 남편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결국 남편은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슬픈 것도 슬픈 건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하나 보고 사신 분인데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어요.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고가 나서... 그런데 목이 메서 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알았다. 무슨 소린지 알았어. 의외로 시어머니는 차분하셨고 병원에 와서도 눈물을 참으시며 하나뿐인 아들의 마지막 길을 침착하게 배웅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야 시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아가, 너도 나 떠나서 새 출발해. 행여나 너까지 저렇게 되면 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실 거예요. 저는 혼자 남은 어머니를 외면할 생각이 없었어요. 가족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남편의 회사 사장이 남편의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산재가 아니에요? 아니, 철제 더미가 거기서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고죠. 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서 산재인 거예요. 아니,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이게 무슨 산업재해라고 산재니 뭐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사업장이 무슨 재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잖아요. 정 그러시면 제가 위로금은 조금 드릴게요. 그렇지만 산재 처리는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회사 사장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의 통장으로 겨우 200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그게 위로금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의 목숨값인 것 같아 더 서러웠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사장을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나중에는 귀찮다면서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저는 결국 소송을 할 생각으로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증언 좀 해주세요.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왔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한 구역이 CCTV에도 없는 사각지대라서 동료들의 증언이 필수적이래요. 에? 증언이요? 근데 제가 사고 당하는 순간을 목격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남편과 함께 밥도 먹고 우리 결혼식에도 왔던 직장 동료들이 전부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철제에 깔린 건 보셨잖아요. 그게 저는 구출할 때 봤죠. 구출한 다음에 봤어요. 그래서 이게 증언이 될지 모르겠네요. 다른 동료들을 찾아가 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제가 무너지는 소리에 놀라서 가보긴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구출되고 있었어요. 철제 무너지는 소리에 가보셨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을 다 마치고 갔죠. 그래서 깔린 건 못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119가 올 때까지 우리 남편은 거기 계속 깔려 있었다는 거네요? 에? 아니 그건 저도 모르죠. 아무튼 저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는 기가 차서 그들에게도 따져묻게 되더라고요. 이봐요. 당신 사람이야? 사장이 시킨 거죠. 증언하지 말라고. 증언하면 자른대요?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가족들과 인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같이 일한 동료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글쎄 제주씨,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건 언제든 그쪽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잖아요.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나중엔 당신들도 산재 처리 못 받는다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들은 자기는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동료들의 증언이 없으면 승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든 산재 처리를 하는 게 더 낫겠지만 승산이 없는 소송을 해봤자 패소하면 돈만 더 날리게 되잖아요. 차라리 위로금을 더 받는 쪽으로 제가 합의를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그 회사도 소송 걸려서 좋을 건 없을 거예요. 그즘 전 너무 지쳐 있었어요. 변해버린 남편 동료들의 태도로 인해 사람이라면 신물이 나는 지경이었죠. 저는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쓰던 방, 거실, 부엌까지 모든 흔적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 하나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현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 당분간만 좀 나가서 지낼게요. 이 집에 있으니까 계속 남편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의 생각만 하면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보고 싶고 그래요. 이대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너 편해질 때까지 얼마든지 그렇게 해. 저는 오래 다녔던 김치 공장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위로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더 곤혹스럽더라고요. 이후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배달 일이었습니다. 배달기사로 일을 하던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배달 주문이 왔기에 가보니 시댁이더라고요. 하이바를 쓴 채 초인종을 누르자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음식을 받으러 나온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사실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저희 친정이 중국집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달 일을 도왔고 오토바이도 탈 줄 알았습니다. 김치 공장을 간둔 뒤 한동안 친정에 가 있었는데 놀면 뭐하나 싶어 배달을 대신 다녀오겠다고 했거든요. 배달을 위해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탔는데 속이 다 뻥 뚫어지더라고요. 비로소 그동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추스른 뒤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왔지만 김치 공장에 다녔다가는 다시 속이 꽉 막힐 것 같았어요. 결국 전 김치 공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일 잘했잖아.
조금만 더 있으면 관리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관두겠다고? 네, 다른 일 하려고요. 이제 남편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래. 좀 더 쉬고 싶으면 쉬다 와도 되니까 퇴직은 좀 더 생각해봐.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제자리 비워두는 것도 민폐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요. 하고 싶은 게 뭔데? 배달이요. 뭐? 배달? 정확히는 배달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어요. 김치 공장을 간둔 뒤 퇴직금을 받아 오토바이를 장만했어요. 그 오토바이로 한동안 전국 일주를 다녔습니다. 넓은 세상에 나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남편 잃은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이런저런 아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올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댁으로 들어가는 건 아직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홀가분해졌는데 또다시 남편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아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언제까지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기에 인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죠. 그날도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앞집 배달이 조금 늦어졌어요. 갔는데 시킨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음식을 맡겨둘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집으로 일단 출발부터 했는데 앞집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혹시 배달 오셨어요? 네,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다음 집 먼저 갔다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늦어서요. 아니, 우리 집이 먼저인데 다른 집 먼저 가겠다뇨. 당장 가지고 오세요. 저기 김밥 시키신 거 아니에요? 다음 집은 칼국수라 음식이 불 것 같아서요. 전화 안 받으셨으니까 조금만 양해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았어요? 화장실에 있느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두고 갔으면 되잖아요. 공용 현관문이 잠겨있는데 어떻게 앞에 두고 갑니까? 그러다 분실되면 제 책임이잖아요. 글쎄, 우리 먼저 갖다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진상 손님 보는 게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었고 일단 앞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음 집은 배달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거든요. 일단 앞집 배달을 마친 뒤 다음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너무 초조했습니다. 메뉴가 칼국수에 만두였는데 다 불었으면 어쩌나. 이거 제대로 컴플레인을 받겠구나 싶었죠. 다음 집은 시어머니 댁과 같은 빌라여서 길을 잘 아는 곳이었어요. 빌라 정문에 도착해 구체적인 주소를 확인하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문한 집이 바로 시댁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배달 음식을 드신다고? 지금껏 어머니가 배달 음식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었기에 설마 시댁에서 음식을 시켰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화번호도 시어머니의 번호더라고요. 일단 음식을 들고 가서 현관 앞에 서긴 했는데 도저히 초인종을 못 누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시댁은 당장이라도 도어락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제 집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순간 또다시 남편과의 모든 기억이 돌아와 괴로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음식이 더 식기 전에 배달을 해야 했기에 저는 하이바를 벗지 않은 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어요? 인터폰으로 저를 확인한 건지 웬 남자가 버럭 소리치며 문을 열더라고요. 좀 이상했습니다. 시댁에 남자가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앞집 배달이 좀... 그러나 전 제 앞에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여보? 환상을 보는 줄만 알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집에 온 거니까. 남편이 그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환상을 본 건가 싶었죠. 이거 꿈이야? 지금 당신 내 꿈에 나타난 거야? 네? 여보? 당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 미혼이에요. 그러나 그가 남편과 똑같은 얼굴로 미혼이라고 말하자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미혼이야? 내가 당신 와이프인데. 에? 아니, 배달도 늦게 오셨으면서 웬 헛소리까지. 그 남자가 배달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 분명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는데 태도하며 표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칼국수랑 만두를 시켰는데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혹시나 사고 날까봐 전화는 안 했는데 이건 좀 너무하죠. 얼른 주세요. 다 본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음식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꾸만 남편과 겹쳐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고 그 집이 시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래. 엄마 시장하시잖아요. 아유 괜찮아. 저기 기사 양반. 괜찮으니까 조심히 가요. 그러나 그 남자가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저는 문을 붙잡았어요. 아니 기사 양반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양반이 아닌가? 여자분인 것 같네? 제가 하이바를 벗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아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과 똑같이 생긴 그 남자도 저를 봤어요. 다시 봐도 너무 남편과 똑같아서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그이 맞죠?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기억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는 난처한 듯 보였습니다. 그게 말이다. 어머니, 얼른 말해주세요. 저 사람 그이 맞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남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고서야 다른 누구라고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른 들어와. 내가 다 설명하마. 마침 시댁이 마지막 배달지였습니다. 저는 일단 안으로 들어갔어요. 분명 제가 살던 집인데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가 안에 있자 선뜻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참 이상한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그 집 안에 있는데 낯선 그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이 맞는 거죠? 부엌에 있던 그 남자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안 오시고 배달기사를 집으로 들인 거예요? 그러나 곧 그 남자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혹시... 맞아, 네 재수씨야. 어머니, 그게 무슨... 재수씨라니요. 저는 이 사람 아내죠. 저는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기억을 잃어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닮았지?
내 큰아들이야. 어머니 큰아들이라뇨. 어머니 아들은 우리 그이 하나였잖아요. 혹시 충격 때문에 뭔가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아니야. 나 기억 멀쩡해. 그러자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까는 헬멧을 쓰고 계셔서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제 동생 결혼 사진에서 봤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저는 그 녀석 형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손을 내미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 손을 잡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는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은 늘 손이 뜨거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손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이거 꿈 아니죠? 꿈 아닙니다. 저 그 녀석 형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나도 둘째도 말을 안 해줘서 그래. 우린 얘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그이한테 형이 있었다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정말 제 남편의 형이었어요.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다 보니 큰애가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주버님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가 머리가 똘똘했는데 대학에 보낼 돈이 없었거든. 그땐 나도 혼자 아들들을 키우려니 사는 게 버거울 때였어. 아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매정하게 그랬거든. 우리 집이 너 대학 보낼 돈이 어딨냐고. 그 돈이 있으면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고 살아야지 네 생각만 하느냐고. 엄마가 하도 매정하게 그러시니까 어린 마음이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땐 어머니의 입장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실은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이기적이었던 거죠. 동생은 못 먹어서 얼굴에 버짐이 피어있는데 나는 내 욕심껏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욕심이야. 그 나이에 갖는 당연한 포부지. 실은 내가 그걸 못 해주니까 속이 상해서 더 뭐라고 했던 거야. 해주고 싶어도 해주겠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었거든. 그 후 아주버님은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다고 했습니다. 얘가 집을 나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야. 실종신고도 하고 다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 결국 나랑 네 남편은 큰애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할 애가 아니었으니까. 그 생각만 하면 밤새 우는 날도 많았어. 애가 어디서 고생을 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을 떠난 건 아닌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싶어서 그냥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줄걸. 아이고, 그냥 보내준다고 말이라도 해서 붙들어 놓을걸 싶었지. 엄마가 제가 집 나갈 줄 어떻게 아셨겠어요. 야반도주 하듯 사라졌는데. 모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야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아주버님이라는 게 믿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왜 연락을 안 하셨던 거예요? 사실 엄마에 대한 미움이 늘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같이 트럭을 타고 장사를 다니셨는데 엄마가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엄마가 운전하는 차에도 안 탔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안 먹고 엄마가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했어요. 돌아보니 그때가 사춘기였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대학보단 일단 취업을 해서 나중에 대학 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반항하고 싶은 마음만 들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를 죽여놓고도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집을 나가서도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죠. 이제부터는 평생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냈으니 연락을 했겠어요? 그래도 그 어린애가 혼자 사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 그래서 나도 얘가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엄마가 못 찾게 하려고 배를 탔어요. 배 타고 중국으로 갔죠.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 어린애가 배를 탈 생각을 다 했겠니. 제가 철이 없었어요. 겁이 없어서 그런 거죠 뭐. 그렇게 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땐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럼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이제 막 3일 됐어.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을 하려던 참인데 네가 배달기사로 떡하니 온 거지. 아까는 진짜 남편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닮아서. 어릴 때부터 나이 차이는 좀 있는데 쌍둥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그러고 보니 아주버님의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이가 없어서 많이 놀라셨죠? 실은 알고 왔습니다. 네? 먼 중국 땅에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이 어떻게 동생의 부고를 알고 온 건지 의아했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동생이 다니던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회사 사장이 중국으로 저를 만나러 왔었거든요.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든요. 와서 비싼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길래 흔히 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뜸 최근에 자기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면서 사장 노릇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직원 하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사장이 아주버님에게 말한 그 사고는 제 남편이 당한 사고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산재 처리할 만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 와이프가 와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 직원이 진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산재 처리해줬죠.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산재 처리해서 제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직원들 아끼는 마음으로 했죠. 잘하셨네요. 그래도 내 회사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죠. 회장님은 제 마음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니까요. 그 사장은 아주버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이 한 선행과 노고에 대해 열심히 떠들어댔고 아주버님은 그 얘기에 재계약을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랑 오래 계약을 한 사장이라 저를 잘 알았던 거죠. 우리 회사가 약자들을 돕는 사업과 기부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 우리 남편한테 산재 처리 안 해줬어요. 예, 저도 압니다. 처음엔 그 사장 말을 믿고 비서에게 재계약 서류까지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비서가 그 사장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더라고요.
회장님, 이 회사랑 재계약하실 생각이신가요? 얼마 전에 철제 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래? 그래서 직원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제야 사고의 내용을 알게 됐고 그 정도면 산재 처리를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었대요. 산재 처리가 필요 없는 일인데 해줬다고 한 말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비서에게 진상을 좀 더 알아보고 한 뒤 재계약을 미뤘죠. 그리고서 알아보니 이 사람이 산재 처리를 안 해줬더라고요. 산재 처리를 안 해준 것도 비도덕적인데 나한테 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간의 서름을 아주버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서 애원했는데요. 우리 남편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산재 처리를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한 시간을 외면하는 거다. 설득도 해보고 동료들한테 증언도 부탁했는데 사장이 시킨 건지 다들 사고 상황을 직접 본 게 아니라고 증언을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다만 그 회사 상황을 직접 보고 재계약을 결정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어쨌든 기존에 거래하던 곳인데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재계약을 무산시킬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불시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장을 찾아갔고 그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랍니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예? 아니 그게 늘 중국에서만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제가 알던 사람이랑 많이 닮으셨네요. 제가요? 아닙니다.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한국에 다 오시고 어쩐 일이십니까? 아주버님은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대요. 그 사장이 너무 당황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과 그렇게 닮은 사람이라면 동생밖에 없을 테니까요. 사실 처음 그 회사에 계약 기회를 준 건 그 회사가 제 고향 동네에 있어서였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절 보고 누굴 닮았다고 했다가 말을 황급히 얼버무리니까 이상할 수밖에요. 아주버님은 그 사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해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직원 인사기록 좀 볼 수 있습니까? 산재 기록까지 전부 다요. 예? 아니지, 그 직원 기록을 왜... 이게 개인정보라서요. 왜요?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라도 할 것 같나요? 그럴 리가요. 그래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고인이기도 하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보여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결국 사장은 아주버님 앞에 남편의 인사기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건지 사진을 뗐더래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녀석 인사기록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서 힘들었습니다. 그 사장에겐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주버님은 사장의 말과 달리 산재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사장은 허둥지둥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회장님. 지금 산재 처리 중인데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아서 처리되지 않은 걸로 기록된 겁니다.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산재 처리가 안 된 건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을 했다지 뭡니까. 저도 회장님 덕분에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제가 서둘러 처리를 하려고요. 그럼 지금 하시죠. 제가 보는 앞에서. 예? 그게 시간이 좀 지나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서요. 그럼 처리되면 연락하세요. 재계약은 그때 다시 논의하죠.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주버님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 애초부터 할 생각 없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도 재계약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늦었죠. 네? 아주버님은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재수씨, 제가 그 녀석을 다시 살릴 순 없어도 재수씨 힘들었던 건 다 풀어드릴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님이 중국에 있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 정도는 인지했지만 그 회사가 얼마나 큰지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제 맘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적어도 그 회사랑 재계약은 안 하시겠구나 싶어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그 회사도 큰 고객을 놓쳤으니 손해가 클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산재 처리도 안 해주더니 결국 돈으로 손해를 보는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버님도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낸다고 했지만 일어나 보면 늘 집에 계시질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직 궁금한 게 많았어요. 어머니도 꽤 놀라셨겠어요. 갑자기 아주버님이 돌아오셔서 놀라다 마다 돈 앞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큰애가 나타났는데 그 사장님이 보여준 인사기록에서 보니까 집 주소가 그대로더래. 어머,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 집에서 사신 거예요? 애가 살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사는 못 가겠더라고. 애가 언제라도 찾아올 것만 같아서. 그 덕에 다시 만나신 거네요. 근데 어머니는 안 헷갈리셨어요? 전 처음 봤을 땐 진짜 우리 그 애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엄마잖니.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나를 버리지든 않는구나 싶더라고. 둘째를 보낸 아픔이야 평생 가겠지만 첫째라도 돌아온 게 얼마냐 싶었어. 나는 걔가 동생 간 건 모르고 온 줄 알았는데 이미 알고 있어서 더 놀랐지 뭐. 오랜만에 배달을 쉬며 시어머니와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는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장이더라고요. 제가 만나 뵙고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회사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전 할 말 없는데요. 산재 문제로 연락드린 거예요. 오시는 게 이득이실 텐데요. 사장은 상당히 건방진 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심 써둘 테니까 나더러 와라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 인심 맞죠? 그동안 그 친구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고 이제라도 처리해 드릴까 하고 있으니까 일단 와보세요.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더 하려고 이러나 궁금하더라고요. 갔는데 사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와서 앉으세요. 그러면서 턱끝으로 소파 자리를 가리키더군요. 기도 안 찼지만 일단 앉았습니다. 산재 처리해 드릴 테니까 사진 몇 장 찍어줄 수 있죠? 곧이어 여러 번 본 사장 비서가 사진기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찍을까요? 그러나 전 비서에게 가서 사진기를 빼앗았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사진 안 찍을 거니까요. 그러자 사장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해달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사진 한 장 안 찍겠다는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산재 안 받아요. 그럼 됐죠? 저는 그대로 사장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사장이 달려와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이야말로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산재 처리할 만한 일도 아니라면서요. 남편 동료들 입단속도 제대로 해두셨던데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아니, 글쎄, 이제라도 해드린다니까. 아유, 알겠어요. 사진 찍지 맙시다. 그냥 도장만 찍고 가세요. 글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고요. 아니, 도장 하나만 찍으면 끝인데 왜 안 받아요? 주는 건 사장님 맘이고 안 받는 건 내 맘이에요. 아니, 남편 생각을 하셔야지. 그건 남편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다면서요. 해준다니까. 사장님이 안 해줘도 우리 남편 열심히 산 거 우리 가족들이 기억하니까 됐어요. 전 이만 갑니다. 그 사장의 속을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남편 산재 처리해주고 아주버님 회사와 수월하게 재계약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 회장이 내 남편의 형인 줄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남편 회사 동료들이 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씨, 산재 받으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안 받으세요? 사실 제가 사장님 때문에 그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증언할게요. 제가 이제 와서 증언 필요할 일이 어딨어요. 그래도 혹시... 도움은 필요할 때 줘야 도움이죠. 아니지. 도움도 아니지. 사실 좀 말해달라고 했는데 입속 다물었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또 다른 동료들도 산재 처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자꾸 훈수를 두기에 전부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애원할 때는 한 번을 안 도와주더니 이제 또 사장이 시키니까 저한테 전화를 건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듣질 않으니까 그 사장이 선물 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아니지, 사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도 며느리도 이제 산재 처리 필요 없다니까요. 어머님, 제가 그 친구를 얼마나 아꼈는지 모르실 겁니다. 예, 전혀 모르겠어요. 예? 이제와 이래봤자 달라지는 거 없으니 돌아가세요. 사실 그때 아주버님도 집에 계셨거든요. 저랑 아주버님은 숨죽인 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어머니 맞으세요? 저렇게 매몰차게도 말씀하실 줄 아는구나. 젊을 때는 더 하셨어요. 그땐 살기 어려워서 더 그러셨겠지만. 그렇게 전 시어머니의 새로운 모습도 보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장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속이 꽤 시원했어요. 며칠 뒤 아주버님은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이 많아서 일단 가서 처리를 좀 하고 또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듣게 됐죠. 아유, 세상에. 둘째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구나. 네? 어쩌다가요? 원래부터 사장이 비리가 많았던 모양이야. 그게 다 들통나는 바람에 투자처도 다 잃고 망했대. 어머, 둘째가 깔린 철제 관리도 엉망이었다더라.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도 다 걸린 모양이야. 몹쓸 인간 같은 이라고. 그래놓고 지들은 책임 없다고 발뺌이나 하고. 불쌍한 내 아들. 그제야 저는 아주버님이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편 다니던 회사 재기 불능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남편을 외면한 사장과 동료들이 믿긴 했지만 직장을 잃었을 다른 직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한 건 거래를 끄는 거랑 과실에 대한 신고를 한 것뿐이에요. 그 사장이 평소에 회사를 건실하게 잘 운영을 했다면 제가 거래를 끊는다고 망하기까지 했을까요? 좀 힘들기는 해도 다른 거래처를 터서 운영을 이어갔겠죠. 하긴 그런 사람이니까 그이한테도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겠죠. 그럼요. 제가 아무리 동생 일로 화가 나도 멀쩡한 회사를 망하게 할 만큼 기업 윤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장은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에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 동생 덕에 부도덕한 거래처를 하나 걸렀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번에도 재계약을 했을 거고 그런 사람의 배를 불려줬을 테니까요. 조사해보니까 직원들 체납도 꽤 있더라고요. 정말요? 저희 남편은 체납까진 아니었고 좀 늦게 들어온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체납은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직원들은 항의하다 못해 결국 관두고 회사를 나갔더라고요. 그 사장은 과실치사로 감옥에 갈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었네요. 직원들은 뭐 먹고 살라고.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 회사 건실한 기업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럼 전에 있던 직원들도 다시 복직할 수 있을 거고요. 어머, 정말요? 예, 제가 아는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인수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회사의 사장은 악독한 행실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그 회사를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주버님은 더 오랜 시간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사실 늘 돌아오고 싶었어요. 다만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용기가 나질 않았죠. 동생 덕에 다시 어머니를 찾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녀석을 다시 못 보게 된 건 여전히 가슴 아프지만요. 조금만 더 일찍 올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도 아주버님은 여전히 후회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사셨고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두 번 다시는 이렇게 가족의 부고를 듣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말인데 재수씨, 어머니랑 같이 제가 사는 곳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저는 좀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의 아들이니까 따라가시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이제 남편도 없는데 괜한 짐이 될까 걱정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잘 부탁드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남편 떠나고 어머니한테는 자식 하나 없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이제야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재수씨도 같이 가주셔야죠. 우리 가족이신데. 가서 하고 싶은 일이든 공부든 다 하시고 편하게 누리세요. 제가 뭐든 다 해드릴게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주버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이 고민했지만 그 즈음엔 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제 가족 같아서 따로 살 생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요즘도 가족끼리 종종 얘기하곤 합니다. 남편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